자,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스페셜 에듀에서 강의를 진행할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게 되는 권경원입니다. 자, 우리가 스페셜 에듀 하게 되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스페셜티하다, 뭔가 특수하고 전문적이다,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이름이 마음에 흡족합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합격을 위해서 본 우리 업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스페셜티하게 강의를 진행하고요. 합격을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본 과정에 입각하셔가지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한 호흡을 내서 합격을 만들어내자. 이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통합 특강이라고 하는데요. 교재를 한 권을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에 관계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하고요.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이런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통합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 이름도 좀 알아야 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연간 일정이랄지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이름이 일단 권경원입니다. 제 이름은 기억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창경원 아시죠, 여러분들? 창경원. 창자 떼고 권자 떼면 돼요. 권경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일정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 달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연간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합격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제 소개를 드리죠. 저는 이제 도시계획과 건축을 전공해서 박사를 딴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 제가 강의 경력이 30년이 넘거든요. 강의를 많이 했고 많이 들었는데 제 이름을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권 박사 하면 대부분 압니다. 현업하시는 분들이 권 박사 한번 많이 알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도시계획과 건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도시계획 쪽이 거의 8, 90%를 차지하죠. 이걸 가지고 전공해서 박사를 땄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진행했었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국제사이버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교수를 겸임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정부 일도 많이 했었죠. 과기청, 과학기술부죠. 여기서 이제 대학마다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해주는 심사위원이죠. 그런 걸 역임했었고요. 또 이제 현직 마지막 파트에서는 문화재 쪽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진단이랄지 문화재 점검 이런 것들에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있었죠. 제가 대학에서 일을 할 때 국가고시를 출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은 여러분들에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출제할 때는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기준과 세부 기준이 있죠. 그래서 출제될 때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출제하라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지침에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죠. 이런 지침을 제가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 그 지침에 입각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학원 쪽에서도 많이 강의했었죠. 박무각 학원이랄지, 노량진이랄지, 강남이랄지 강의를 했었고요. 또 과거에 EBS라고 해서 교육방송에서 강의를 진행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면상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간의 일정이죠. 제 소개는 이 정도 하시고요. 연간 일정인데요. 우선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우리 기본서는 통합교재라고 있죠. 보통 시중에 놔두는 부동산 공법 교재는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돼요. 책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이 수록되어 있죠. 근데 요즘 시험 체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시험의 출제 패턴이 과거에 전혀 판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습하는 과정은 이제 탈피를 하고 새로운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합교재의 기본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험에 나올 것들을 뽑아냈습니다. 초이스, 선택을 했죠? 그리고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교재를 집필했는데 이 부동산 공법은 한 18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의 한 3분의 1을 4분의 1 정도 분량인데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엑기스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다 그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진행하도록 했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필된 기본서입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화된 구성과 체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랄지 사진 같은 걸 많이 수록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어떤 구역이 나오잖아요. 이 구역을 법조문 그대로 공부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을 주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의 도식화된 구성과 또 공법 자체는 하나의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 있죠. 이런 체계도를 또 첨가해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교재는 없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대목 같죠? 지금까지 이런 교재는 없었다.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요. 뭐 기초과정이다, 심화과정이다, 고급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쭉 나갔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교재 하나를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교재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교재가 이제 요약화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서 과정을 끝낸 후에는 기출문제가 들어가죠.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나왔던 출제 문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과거의 역사를 왜 배운다? 미래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탈피가 됩니다. 변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30에서 40%는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파트에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기출됐던 문제를 테마식으로 정리해서 또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서를 가지고 한 바퀴 돌아온 후에 이걸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나오게 되면 이제 테마 특강이 있는데요. 이 테마 특강은 유형별로 묶은 거죠. 유형별로. 이제 부동산 공법은 서로 다른 개별법이 6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법마다 숫자도 있을 것이고 조합도 나오고 시행자도 나오고 사업 절차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할 때는 잘 알아듣는데 이게 이제 앞에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또 묶어서 강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걸 부분적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테마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끝으로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출제경에 맞춰서 예상 문제를 집필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응용력을 키울 겁니다. 근데 이 문제집이 말이죠. 시중에 나도록 문제를 보면은 다 과거를 답습합니다. 결국은 기출된 문제 유형을 대개 답습을 하죠. 근데 올해 33 시험도 그렇고요. 32에도 그렇고요. 점점점 부동산 공법은 문제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 패턴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박스형이랄지 응용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죠. 요거에 맞추어서 요 문제집을 수록했는데요. 저는 과거에 국가고시를 출제한 경험이 있고요. 지침을 알고 있으니까 요 지침에 맞추어서 변화된 그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또 교재도 좋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이 수험생 1년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따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마치 성지작처럼 주변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올 1년간은요, 뭐 만났던 친구들이랄지 여러 가지 모임이랄지 동호회랄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공부와 자기 일만 해야 됩니다. 주변을 정리해야죠. 근데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변에 알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혹시 떨어져서 창피할까 봐. 근데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마치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는 거 똑같죠. 때를 벗기 위해서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불합격할까 봐 불안하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과감히 알리세요. 내가 올해 시험을 본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합격해서
현업을 해서 돈을 벌면 여러분이 한 통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신만만하게 주변에 알리십시오. 주변에 알리시고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렇게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자. 또 이제 공부라는 것은 무작위로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강의라는 것은요. 요일마다 딱딱 정해져 있죠. 우리 본 스페셜 에듀에서도요. 월요일은 무슨 과목, 화요일 무슨 과목, 요일마다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일만큼은 그 과목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금요일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강의가 없는 주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강의 들었던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이런 과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입각한데 계획을 잡으라니까 되게 이렇게 잡습니다. 하루에 9시에 기상해서 10시까지 뭐 하고 또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이런 식의 시간형 그런 계획표를 많이 잡죠.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우리들은 성인입니다. 성인이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집안도 좀 가꿔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획표를 잡을 때 미션형 계획을 선호합니다. 미션형. 뭐다? 몇 월 달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미션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그렇죠. 우리 중개사 시험은 과목이 6개로 돼 있어요. 6개가 다 중요한 과목들이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는 과목이 있다.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있다. 1차에 2개죠. 학개론과 부동산 학개론에 그리고 민법이 있고요. 2차에 부동산 공법이 있다. 이 3개를 보통 빅3라고 한다. 나머지 과목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그러나 본 시험의 합격을 저해하는, 합격을 방해하는 이런 과목은 한 3가지로 볼 수 있다. 민법, 학개론, 공법이 있다. 이것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6개 과목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3개 과목. 민법, 학개론, 공법이에요.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요. 보통 6월 달까지는 늦어도 6월 달까지는 민법, 학개론, 공법을 한 번 정도는 스스로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온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같은 6개과를 동시에 또 공부해주는 이런 하나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강의를 들었으면 교재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교재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이죠. 공부를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은요.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죠. 배우고 익힌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건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 익힌다는 것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교재가 있으면 강의를 진행할 때 통합교재 몇 페이지다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스케줄에다가. 그럼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통합교재를 보시고 물론 이제 강의를 PPT로 진행하는데요. 이 PPT에 전반적인 내용이 통합교재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재 다 있으니까 강의할 때는 강의를 집중해 들으시고 이 강의한 내용을 통합교재 가지고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정도 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 강의를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는 반복하시면 통합교재도 2회를 또는 3회를 반복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익혀야 됩니다. 배우기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험은요. 다년간 공부하는 분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특징은 학은 돼. 열심히 강의는 듣죠. 근데 습이 안 되는 거예요. 습이. 자기 스스로 복습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학과 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 주셔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걸 강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서는요.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좀 다소 어렵고 말이죠.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항시 여러분들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의 강의를 임하고 있다. 우리 최고의 교수님이 최고의 교회를 가지고 최고의 시스템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보다 더 잘하는 척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극기한다고 하죠. 극기. 자기 몸기자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극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을 수험생들의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이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제 과목은 자신이 있지만 다른 과목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다가 자꾸 좌절이 빠지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즉 우리 아파트 정원에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자신감이 상실할 때마다 밑에 내려가요. 그 정원에 나무 앞에 씁니다. 서서 운동도 좀 하고 스쿼트 좀 하고 정신을 맑게 한 다음에 그 나무와 대화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나는 꼭 합격한다. 이런 것들을 나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 분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나무랑 대화를 해? 이렇게 해요.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건 저는 상관없이 그 나무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합격하겠다. 나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무가 아니라도요. 어떤 상태를 정해놓고 자신감이 상실될 때마다 스스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거야.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충족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썬방을 먼저 때리면 코피가 나면 그 사람 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썬방 때리는 거야. 내가 자신 있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에서는요. 제가 한자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불광불급입니다. 불광불급. 아닐 부자 미칠 광자죠. 미치지 아니하면 불급, 급, 도달한다.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불광불급하면은 소위 미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즉 중개사 시험에서 내가 올인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미치지 않아야 하면 나는 합격이라는 걸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불광불급 요걸 좀 생각하시고요. 올 1년 요 공부에 한번 미쳐보시고 올인하시고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붓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맘때쯤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OT는 간단하게 제 소개, 연간 일정, 그리고 당부 말씀 몇 가지 전했고요. 자,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요. 자, 우선 일단 OT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일까요? 뭘까요? 근데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 잔 쭉 드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숫보기 통합 특강의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동산 공법의 기초 요것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부동산 공법의 기초입니다. 우선 순서는 부동산 공법이 뭐냐를 알아야죠. 공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어떤 법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관련 법률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소위 그리고 행정조직체계와 행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공법은 이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공적인 법이란 얘기예요. 이 공자는 공공할 때 공자입니다. 공적인 법이죠. 공적이니까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딱딱하고 수직적이고 명령적이다. 그러다 보니 조직체계가 있을 겁니다. 행정의 조직체계를 알아야 되고요. 또 국가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겠죠. 계획에 입각해서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오늘 첫 강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가급적 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공법의 개념이죠. 공법하면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한다. 공자, 이것은 공공할 때 공자죠. 개인적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취급하겠죠. 이건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법은 뭐다? 공적인 법이니까 국가가 개인을 규제합니다.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힘이 센 거대한 집단이 힘이 약한 개인을 규제할 때는 일정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자, 아시겠죠? 다시 공법이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규제한다?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다. 뭘 위해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인데요. 그럼 이제 공법은 결국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때릴 수도 있고 폭행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약한 자의 재물을 탈취할 수도 있겠죠. 소위 국가는 아주 엉망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가는 규제를 하겠죠. 개인은 개인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참할 수 없다. 사람을 때릴 수 없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규제를 주게 됩니다. 국가가 규제를 주겠죠.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냥 공법은 아니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 우리 과목이 그냥 공법이 아니에요. 앞에 부동산이 들어간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부동산에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부동산이 뭐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쉽게 얘기해서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움직이지 않죠. 그와 관련된 규제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강 쪽이죠. 한강 상류. 이걸 우리는 보통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토지를 갖고 있을 때 그 토지를 보존하려고 하겠습니까? 개발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개발해서 이익을 취득하겠죠. 그럼 모든 토지를 규제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토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여기 내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죠?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상수원이 뭐예요? 우리가 식수로 쓸 물을 상수원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상류 쪽이죠. 이런 이런 구역을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일단 공장을 세웠다고 쳐봐요. 공장을 세우면 공장의 각종 폐수가 상수원을 오염시키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을 딱 정해놓고 여기라는 공장이나 폐수 처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문화재가 잔뜩 있잖아요. 경주 쪽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화재가 있는 주변에다가 건물을 쳤다고 쳐봐요. 그럼 건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을 파잖아요. 진동이 발생하죠. 그 진동에 의해서 문화재는 파손이 되고 말죠. 그러니 국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제 여기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니까 높은 건물, 땅을 파지 마세요. 이런 개발 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규제를 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인데 꽤 많겠죠. 수십 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수십 가지 이상을 우리 시험 한 과목에 설정했다고 쳐봐요. 우리 시험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걸 갖다가 법이 만약에 40개를 집어넣으면 법 하나당 문제 하나씩을 출제해야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십 개의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중에 우리 부동산 중개사를 할 때 정말 더 직접적이고 필요한 밀접한 법을 뽑아가지고 우리 시험 과목을 형성한 겁니다. 몇 개로 뽑았을까요? 6개 법률. 그거 말고도 더 많겠습니다만은 6개 법을 딱딱 뽑아가지고 이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자세하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6개 법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개요 정도 잡도록 하죠. 자,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이 6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것은 국토자로 시작되잖아요. 전 국토를 잘 좀 이용해 보자 이거죠. 국토를 이용하려면 계획에 입각해서. 그래서 전 국토를 계획에 입각하여 잘 좀 이용해 보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국토를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개발할 것이다. 보존이 필요한 적도 아까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보존한 지역도 다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합니다. 뭐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개발할 땅과 보존할 땅을 딱 설정해 놓고 여기는 개발할 수 있고 여기는 보존하라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이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1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40문장 중에 12개니까 30%가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20강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히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사업법이에요. 그럼 도시개발법은 사업법이라고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선뜻 귀에 들어오지 않죠? 앞에 세로 신자를 썼다고 쳐보자. 신도시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논이 있었어요. 도시적 주변에 논이 있습니다. 이걸 밀어가지고 주택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토지를 밀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뭐 간단히 개요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업을 결정하고 주업원에게 새 집 몇 채 주고 이런 것들을 중개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허름했던 동네를 싹 다 밀어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서 분양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잖아요. 건축법, 주택법, 이건 주택과 건물에 관한 법이죠. 건축법은 건축물을 짓는 거고 주택법은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죠. 주택도 건축물 맞습니까?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럼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구분하는 것은 주택을 다량 지을 때, 많이 지을 때, 구체적으로 30개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해요. 그럼 주택을 왜 많이 지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짓는 게 아니죠.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이게 바로 주택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주택법. 자, 물음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공장 지을 때 무슨 법? 건축법. 사무실 지을 때 건축법. 맞습니까? 호텔 지을 때 건축법.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주택을 지을 때는 무슨 법? 이 법이 될 수도 있고 이 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5개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 아니잖아. 이것은 건축법. 주택을 1000세대 져가지고 분양하겠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1000세대 져서 분양하겠다. 이것은 바로 주택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입니다. 우리가 중개물의 대상은 건축물도 되겠으나 토지도 된다. 일반 토지도 되고요. 농지, 임야도 되죠. 그럼 농지에 관련된 법이 농지법이에요. 임야에 관련된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죠. 근데 이것까지 시험에 넣어버리면 개별법이 7개가 돼버려요. 너무 많으니까 산지관리법은 시험에서 뺐고요. 농지에 관련된 농지법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산지관리법은 본인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요것에 뭐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농지의 취득 절차를 할지 농지를 바꿔치기 하는 전용의 절차를 농지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공법에 관련 법이 6개가 있다고 그랬죠? 6개 법을 다시 나눠보면 토지에 관련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률하고요. 농지법이 있어요. 이것은 전국토에 대한 법이고요.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법이다. 출제 문항수가 국토법률은 12개, 농지법은 2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특히 농지법은 2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죠. 출제 가능한 걸 3, 4개 선별해서 이것을 집중해서 공부해서 득점하는 겁니다. 또 이제 사업에 관련된 법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이 6개씩 바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10강 정도, 이것도 10강 정도 진행하고요. 국토법률은 20강 정도, 농지법은 5강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에 관련된 법이 건축법과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 주택법. 각각 7개씩 출제가 됩니다. 물량이 좀 많은데요. 건축법은 한 15강 정도, 주택법은 10강 정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법을 가지고 통합과정교재를 가지고 한 70강 정도 진행해서 강의를 마칠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출제가 가장 많은 것이 국토법률이죠. 이것은 12개니까 치중해서 공부하시고 이 법은 전체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교 1강은요. 본 강의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공법의 전반적인 절차, 공법이 어떤 법이냐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고 또 아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다 할 테니까 개략적인 OT 정도 진행했죠. 그럼 이제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요. 바로 이제
요 국토의 계획 및 용역관 법률을 가지고 자세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해요.